안녕하세요. 책에서 인생의 당분을 찾아드리는 서당입니다. 오늘은 저희 선한마음 잡화점에 신상들이 입고되어가지고 이 신상을 가지고서는 고객분들께 독서를 함께 하자는 취지로 선물해드리는 책갈피를 만들 거예요. 신상으로 책갈피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완독한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의 소제목은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최태성 선생님께서는 EBS 역사 교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강의를 시작하실 때 1강에서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중요하게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은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역사를 좋아하신다면 왜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좋아하는 거는 역사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웅적인 행동을 했고 어떻게 멋있는 행동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우리가 참고하면 좋을 인물들을 많이 이 책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그 분들 중에서 딱 3분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웅, 우리에게 옳은 삶의 지침을 가르쳐줄 첫 번째 영웅은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기 책에서 쓰여있는 바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님은 오히려 정신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그 오히려 정신이 무엇이냐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 있음에도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 거,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해볼만 합니다. 지금 해전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해군이라는데 배가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 상황에서도 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12척으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참 많잖아요. 인생이 직선으로 바로 올라가지만도 않고 바로 내려가지만도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이게 제일 바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친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급격히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바로 앞의 과거보다는 지금의 삶이 더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저희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오히려 정신을 발휘한다면 우리가 더 인생을 더 멋지게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신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지구에서 잘 놀다가는 7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글을 쓰신 저자분께서는 메뚜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메뚜기를 통해 뭘 배울까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메뚜기가 점프를 참 잘 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이신 이야기가 참 감탄을 자아내게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재도약해서 점프를 뛰려면 잘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한다. 그냥 점프를 계속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점프 뛰어서 착지했다가 점프 뛰어서 착지했다가 그렇게 점프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착지해야지 다시 또 잘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르막길에도 잘 착지하는 그런 마음가짐, 오르막길이니까 계속 오르막길이야 아하하 신난다 이게 아니라 늘 그 주변 환경이나 상황은 오르막길이라도 마음은 계속 겸손하게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또 내리막길이라면 다시 또 오를 일이 있으니까 잘
다치지 않게 착지를 해서 마음, 특히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우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올라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착지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잘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귀향을 갔을 때 많은 저술 활동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다시 조정의 불림을 받기 위해 그렇게 저술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선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보면 정약용 선생님을 다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정조대왕님께서 정약용 선생님을 복귀시키기로 하셨던 그 전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약용 선생님을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인데 정조대왕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다고 해요. 정약용 선생님은 자기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귀향을 가셔서 저술 활동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국사책에서 늘 배우는 목민심서를 쓰셨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책들을 더 쓰셨죠.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자기가 다시는 조정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기 자녀들도 벼슬을 하지 못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술 활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이분은 역사를 무서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생전에는 정약용 죄인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본인이 죽은 후에 자기가 가질 그 타이틀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평가를 죄인으로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많은 저술 활동을 남기셨고 이분이 남기신 저술 활동 덕분에 실학이라는 학문이 꽃피게 되었죠. 정약용 선생님에 관련된 책도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분이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비록 이번 생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을 한탄하거나 원망만 하며 보내시지 않고 후대를 위해서 더 나은 걸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저술 활동을 하시고 많은 유산을 남기신 거죠.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저술 중에 흠흠신서라고 요즘 말로 하면 살인사건 일지를 읽었는데요. 이분이 진짜 시대를 앞서갔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예전처럼 음주하신 분들, 그러니까 술에 취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을 감형당하지 않는다고 듣기는 했어요. 또는 정상 참작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덜하다고 듣긴 했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때 조선시대부터 그걸 주장하십니다. 왜냐면 정약용 선생님의 이론은 이거예요. 이 당시 이제 정조대왕님은 이 판결을 술을 먹고 나서 한 행동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행동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조대왕님은 말씀하셨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를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냐. 그럼 본인이 술을 마신 다음에 정신을 잃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사고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선택을 한 거는 본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행해진 행위는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사람, 선택에서 파생된 행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로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완벽해서 진짜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분을 이 책에서 처음 뵀는데요. 박상진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는 편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꿈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명사로 대답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직업의 타이틀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최태성 선생님은 직업의 타이틀을 꿈으로 꾸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로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상진이라는 이 선생님께서는 원래 판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일제강점기에 판사가 되셨어요. 판사 시험에 붙으셨는데 자기가 그 일제강점기에 판사를 하면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될까요? 그 당시 정부가 우리를 점령한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죄인은 누구예요? 바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상진 선생님께서 본인이 판사가 돼서 독립운동가 분들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판사가 된다면. 그래서 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판사에게 사형을 판결받을 수도 있는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1915년에 조선국권회복단 그리고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고 해요. 여러분 엄청 자랑스럽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후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가 외울 것도 되게 많고 조직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최태성 선생님은 그러한 사실들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사를 배우는데 외울 게 별로 없어. 조직도 몇 개 없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어. 독립운동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이 소수였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바치시고 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할 인물도 많고 외워야 할 조직도 많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척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무척 재밌고 빨리 읽었어요. 여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가 실제로 재외국민을 지키기 위해 했던 활동도 이 책에 써있고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자랑스러운 많은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역사 덕후인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역사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만 가득하기를 희망할게요. 서당이었습니다. 셔당셔당.